2018년 1월 일본 정부에서 충격적인 발표를 한다. 일본 정부의 지진조사위원회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의 지진 발생 확률을 공표하는데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의 발생 확률을 기존 70%에서 최대 80%로 인상한 것. 향후 30년 내에 일본에서 규모 8에서 9의 강진이 일어날 게 확실하다는 것이다. 거기다 도쿄대 교수 히라타 나오시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30년 이내라는 것은 30년 후라는 뜻이 아니고 당장 내일 아침에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라며 다음 지진이 임박했음을 잊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게다가 2022년 1월 문부과학성 산하의 지진조사연구추진본부는 40년 이내에 지진 발생 확률을 90% 수준으로 상승시켰는데, 이렇듯 가까운 미래에 동일본 대지진에 필적할 만한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 수도 직하 지진과 더불어 현재 일본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지진인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 이 지진이 발생 시에 일본은 전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할 것이다라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다. 과연 이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이 무엇이길래 일본인들이 이렇게까지 두려워하는 것일까?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남해 해저 협곡 대지진이다. 말 그대로 일본의 남동쪽에 있는 700km의 거대한 해저 협곡에서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지진을 뜻한다. 이 해저 협곡엔 세 가지의 큰 지진이 있는데, 시코쿠 남부해안 쪽을 진원으로 하는 난카이 지진, 오사카와 나고야 인근의 기이반도 연안을 진원으로 하는 도난카이 지진, 도쿄 인근 스루가만을 진원으로 하는 도카이 지진이 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지진은 발생할 때마다 규모 8 이상의 대지진이었는데, 개별의 지진만으로도 큰 위험을 가진 이 세 가지 지진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이다. 앞으로의 지진이 일어날 정확한 날짜는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과거의 경험을 통해 대략적인 연도는 예측할 수 있는데, 세 가지 지진 모두 약 100년에서 150년을 주기로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의 주기로 볼 때 이 세 가지 지진이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각 지진의 마지막 시점은 이렇다. 도카이 지진은 1854년, 도난카이 지진은 1944년, 난카이 지진은 1946년에 일어났는데, 도카이 지진의 경우 오랜 시간 지진이 없었기 때문에 에너지 축적량이 클 것으로 보이며, 도카이 지진이 큰 규모로 발생했을 때 인근에 위치한 도난카이, 난카이가 연동되어 함께 일어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이렇듯 도카이 지진은 이미 그 주기를 넘겨서 불안감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난카이 해곡의 움직임이 더 빨라지고 있다고 한다. 두 가지 이상의 지진이 함께 일어난 주기를 살펴보면 150에서 200년을 주기로 일어나고 있는데, 역사상 세 지진이 동시에 일어난 것은 1707년의 호에이 지진이 마지막이다. 규모 8.6 이상의 대지진으로 이때의 충격으로 후지산이 폭발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150여 년 후 1854년에 도카이와 도난카이에서 일어난 규모 8.4의 안세이 지진이 일어났다. 이것을 보면 이미 지진의 주기인 150년을 훌쩍 넘긴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은 당신이 이걸 보는 지금 이 순간이라도 일본의 언젠가는 반드시 올 지진이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피해는 어느 정도일까? 난카이 트로프, 이 지역에는 도쿄, 오사카, 나고야 같은 일본의 핵심 대도시들이 타격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인구 밀집 지대에서 일어날 지진인 만큼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확실시된다. 게다가 도쿄의 경우 지진의 영향을 받아 수도 직하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한다. 그리고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즈오카 현에는 일본을 대표하는 후지산이 있는데, 실제로 1707년 호에이 대지진 당시에도 이 지진으로 후지산이 분화한 적이 있는 만큼 지진의 영향으로 후지산이 분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예상되는 최대 규모는 9.1, 일본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었던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규모가 9였던 것을 생각한다면 이를 뛰어넘는 피해가 일본 사회를 덮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진만 오면 그나마 다행인데, 사실 이 지진이 일어났을 경우 가장 우려가 되는 건 그전에는 없었던 강력한 쓰나미이다.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사망자의 90%가 익사로 사망했을 만큼 쓰나미가 왔을 때의 그 피해는 어마어마한데, 이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은 쓰나미가 동반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기 때문에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 쓰나미의 규모는 둘째치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진원이 육지에서 멀었던 것과 달리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의 경우 진원이 육지에서 가깝기 때문에 그 피해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난카이 트로프의 경계에 있는 모든 해안 지역은 기본적으로 쓰나미가 찾아오고, 그 중에서도 시즈오카현, 아이치현, 고치현에서는 20m가 넘는 쓰나미를 예상하고 있다. 게다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쓰나미 최단 도달 시간이 25분이었던 것에 반해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에서 예상되는 최단 도달 시간은 단 2분이라고 한다. 피난 시간이 짧아진 만큼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 일본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예상되는 희생자는 32만 3천여 명이며 최악의 경우 사망자를 80에서 90만 명까지 예측하기도 한다. 상대적으로 인구 밀집지대가 훨씬 적은 곳에서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의 사망자가 18,000명이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규모가 비교가 되지 않는다. 부상자는 62만 3천명, 고립되는 사람은 31만 1,000명이며 쓰나미로 인해 피해 입는 건물은 238만여 채. 경제 규모 예상 피해는 국가 예산의 2배 이상인 220조 3천억 엔이다. 이는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 총액인 20조엔을 10배 이상 넘어서는 금액이다. 일단 터지면 일본 경제는 말 그대로 사망이 될 확률이 높으며, 일본 경제가 세계에 가지는 이상상 전 세계 금융위기는 확정적일 것이다. 현재 일본이 전 세계에 깔아놓은 엔화 자금은 약 1경 원에 달하며, 재해 후 복구를 위해 엔화 자금이 움직이기만 해도 전 세계에 미칠 파급을 예측하기 힘들다. 다만 일본 정부는 외국의 자본 유치를 위해 예상 피해 규모를 축소 발표하는 경향이 있으니, 만일 대지진이 발생할 경우 상기한 것보다 피해 규모가 얼마나 더 클지는 예측할 수가 없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발생한 최악의 인재의 뒤처리도 감당할 능력이 못 되는데, 이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은 지진의 위력만으로 일본의 주요 도시들이 직격탄을 맞게 되고 공항까지 마비되는 것은 물론 일본의 안보 역시 심각한 타격을 당한다. 더구나 사상자는 당연한 이야기고 이재민 역시 상당수가 되므로 수용시설 부족으로 인한 혼란, 여기에 수십만 명의 인명피해가 생겨 경제 동력마저도 상실해버린다. 가라앉지만 않을 뿐 그야말로 일본 침몰의 현실화인 셈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예견하고 있는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 이 지진이 정말 발생한다면 일본과 굉장히 인접한 우리나라 역시 그 피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다면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 외에 대한민국에도 피해가 있을까? 안타깝게도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은 일부는 그렇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워낙에 크고 한국에서 비교적 가까운 데서 일어나는 지진이라 한국 또한 직간접적으로 지진 피해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유라시아 지각판 운동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한국 내 단층을 자극하여 기존에도 빈번했던 일본 지진의 여진이나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또 한국에 큰 피해가 없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도 남부지방, 특히 부산권과 포항과 제주를 아우르는 동남해안의 피해는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 2016년 경주 지진만큼의 진도는 아니더라도 전국에서 지진을 감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과거 1707년 호에이 대지진 당시 이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진의 일이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는 만큼 쓰나미의 피해 가능성도 있다. 특히 남동해 쪽으로 최대 3m가량의 쓰나미가 예상된다고 하니 우리나라 역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양산 단층과 추가령 구조곡과 같은 단층이 지나는 한국의 경상도 지역과 수도권 지역은 특히 대비가 필요하다. 물론 앞에서 설명한 피해들은 언제까지나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여 나온 전망이다. 지진은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즉 예측하기 힘든 재난이며 지진 대비나 내진 설계 여부도 이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그 시기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 그 규모가 최악의 상황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거대한 자연 앞에서
인간은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씁쓸하다. 당장 오늘이라도 대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가장 공포스럽게 다가온다. 수도 직하 지진은 말 그대로 국가의 수도 아래에서 강도 7 이상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는 것이다. 일본, 대만, 중국, 하이티 등 국가의 수도 근처가 지진대인 경우 끔찍한 재난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데, 이 중에서 하이티는 하이티 지진 한 번으로 재기불능 상태에 빠졌다. 대한민국도 안심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으나 대한민국의 수도권은 통째로 화강암 안반지대 위에 위치해 있어 지진의 충격에 비교적 안전한 편이라고 한다. 반면 일본은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해 있는데, 환태평양 조산대는 필리핀, 일본, 캄차카반도, 알류산 열도, 샌프란시스코, 멕시코, 칠레, 뉴질랜드의 태평양을 둘러싼 4만 킬로미터의 지역을 일컫는 말로 지구상의 지진과 화산 활동의 대부분이 이 지역에서 일어나기에 불의 골이라 불린다. 특히 일본은 필리핀판, 유라시아판, 북미판, 태평양판이 만나는 곳에 위치해 있어 지진은 숙명과도 같다. 이렇게 지진이 일상인 일본에서 수도 직하 지진은 난카이 트로프 지진과 함께 꾸준히 SNS상에서 화제거리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수도 직하 지진이 난카이 트로프 지진과 맞먹는 엄청난 규모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수도 직하 지진이라 함은 일본 도쿄 200km 이내에서 발생하여 큰 피해를 끼치는 지진인데, 도쿄와 수도권을 중심으로 흔히 도쿄만 일대에서 일어나는 지진을 말한다. 즉, 도쿄와 도쿄 인근 지역인 사이타마현, 치바현, 가나가와현까지 4개의 지역에서 발생한다면 이는 수도 직하 지진이라고 볼 수 있다. 1703년 갤로쿠 대지진, 1923년 관동 대지진, 1995년 고베 대지진이 이 수도 직하 지진에 속한다. 특히 1923년의 관동 대지진은 우리의 수많은 조선인이 학살된 끔찍한 역사를 갖고 있다. 일본 정부는 수도 직하 지진이 21세기 내에, 빠르면 30년 이내에 일어날 가능성이 무려 70%에 달한다고 예상했는데, 그러면 일본인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난카이 트로프 지진과 수도 직하 지진의 차이는 무엇일까? 둘은 피해 규모는 비슷하지만 해구형 지진과 매륙형 지진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난카이 트로프 지진의 경우 해구형 지진으로 지구 내부에 존재하는 여러가지 판의 움직임으로 인해 발생한다. 이 지진은 대륙판을 압박하여 내륙 안반을 일그러지게 만드는데, 이때 왜곡이 커지면 내륙의 땅속 내에서 약한 부분부터 파괴가 일어난다. 그때 땅의 진동에 의해 내륙형 지진이 발생하는데, 수도 밑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수도 직하 지진이다. 우리나라의 2016년 경주 지진과 2017년 포항 지진이 내륙형 지진이었다. 내륙형 지진은 육지의 지하에서 활단층이 어긋나며 발생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시간이 10초 정도로 짧고 진원이 가까워서 흔들림이 심하다. 진원이 가깝다 보니 지진의 에너지가 그대로 전해지기 때문에 건물의 붕괴 가능성이 증가하고 짧은 시간에 위아래로 흔들리는 듯한 엄청난 흔들림이 발생한다. 쓰나미는 해구형 지진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위험하지는 않지만 사람이 사는 땅 바로 밑이 진원지가 될 수 있어 상당히 무서운 지진이다. 거기다 수도권은 정치, 경제, 금융 등 각종 기능과 인구가 집중되어 있어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된다. 수도 직하 지진이 매우 위험한 이유는 수도 아래라는 점 말고도 많이 있다. 일본의 다카하시 마나부 리츠메이칸대 특임 교수는 현재 태평양판의 움직임은 워낙 활발해 일본 열도 주변에 다른 판들을 꾹꾹 누르고 있다면서 눌러진 판이 견딜 수 없게 돼 튀어오르면 거대 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도쿄 인근의 대륙판들은 만들어진 지 오래된 지반들이 아니라서 표면이 상당히 거친데, 거친 표면 때문에 대륙판들이 톱니바퀴가 맞물려 있는 것처럼 단단히 붙어 있기는 하지만 한번 비틀어지면 그만큼 큰 힘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태평양판이 조금씩이지만 활발히 밑으로 침강하고 있는 상황에서 태평양판과 맞닿아 있는 필리핀판과 북미판의 표면이 비틀어지는 순간 그냥 벌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한껏 휘어져 있던 플라스틱 자가 부러지듯이
위로 튕겨져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들려진 대륙판 밑으로 바닷물이 밀려 들어가게 되면 히로시마 원폭은 장난으로 생각될 만큼 큰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 사실 지진 문제가 일본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대만, 미국, 남미, 동남아 등 환태평양 조산대 국가들에서 지진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다만 일본은 세계 어디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난카이 트로프 지진, 수도지카 지진, 후지산 분화는 발생 시 규모 7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 열도 침몰에 버금가는 충격으로 일본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데, 지금 일본에는 많은 대지진 전조 현상이 나타나 일본 당국과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2021년 10월 7일 밤 10시 40분 일본 사이타마현과 도쿄도의 중심에서 진도 5강의 대형 지진이 발생해 수도 지카 지진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도쿄 중심에서 5강이 관측된 것은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무려 10년 7개월 만인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심야에 발생한 탓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필리핀판과 태평양판의 경계 부근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면서 진원이 깊고 규모가 리히터 규모 7 이하이기 때문에 수도지카형 지진으로 보기 어렵다고 발표했다. 또 지진의 전조 현상으로 2022년 4월 20일 일본의 한 어촌항구에서 대왕 오징어가 살아있는 채로 발견되어 떠들썩했다. 대왕 오징어의 크기는 3m, 몸통의 길이는 1.3m로 무게는 80kg에 달했는데, 과학적인 근거는 없지만 심해의 발견은 지진의 전조 현상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대왕 오징어 같은 심해 생물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은 바다 아래에서 지진의 전조를 느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조만간 큰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런데 도쿄도가 지난 2012년 이후 10년 만에 수도 지카 지진 발생 시 예상되는 피해를 재산정했다고 한다. 도쿄도 방재회의 발표에 따르면 가장 큰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도심 남부 지카 지진은 도쿄 23구의 약 60%에서 진도 6강 이상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른 사망자는 최대 6,100여 명으로, 이는 1995년 고베 대지진의 사망자 6,300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귀가 곤란자는 452만 6천여 명, 건물 피해도 19만 4천 동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2012년 가정 대비 사망자가 약 3,500명, 귀가 곤란자는 약 60만 명, 건물 피해는 11만 동이 줄은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내진 구조 건물의 증가에 따라 피해 규모가 줄어든 덕분이라고 하는데, 다만 일본의 인프라 보수 속도가 노후화를 못 따라가는 상황에서 도쿄도 방재회 측은 오히려 내진 건물 증가로 피해액을 낮춰 잡았다고 하니 상당히 모순되는 부분이다. 또한 일본 정부의 추정에 따르면 사망자는 총 2만 3천 명으로 이 중에서 70%에 해당하는 약 16,000명은 화재로 사망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한다. 건물 전파 및 소실의 경우 약 61만 동, 부상자는 12만 3천 명, 귀가할 수 없는 사람은 800만 명에 이르는 등 어마무시한 피해를 예고하고 있다. 더 나아가 경제 손실은 약 95조 3천억 엔으로 난카이 트로프 지진에 버금가는 손실액이며 일본 정부의 1년 예산을 훌쩍 뛰어넘는다. 현재의 피해 상정은 규모 7로서 조사되었지만 수도지카 지진이 관동 대지진의 규모로 온다면 피해는 더 커진다. 이것은 일본 정부가 예상하는 자료일 뿐, 일본의 교수들은 사망자 4만 8천 명의 피해액은 300조 엔을 웃돌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도쿄도의 인구만 1,300만 명 이상인 것을 생각하면 지진에 대해 대비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전 국가의 인구가 도쿄도의 인구도 되지 않는 1,000만 명인 아이티는 2010년 아이티 지진으로 인구의 3% 수준인 31만 명이 사망했다. 30년 안에 발생할 확률이 70%라는 일본의 수도지카 지진.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난카이 트로프 지진과 더불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2014년 9월 27일 온타케 화산이 갑작스럽게 분화했다. 사람들은 급히 대피했지만 연기는 하늘을 삼켜버리고 등산객들까지 덮쳤는데,
이 분화로 58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됐다. 일본에서 화산 폭발로 인해 인명피해가 난 것은 23년 만이었는데 폭발 지수 자체는 2022년 통가 해저 화산이나 다른 대형 화산 폭발에 비하여 작은 규모임에도 인명피해가 많았던 것은 당시 온타케는 화산 활동이 일어나지 않는 산으로 분류되어 있어 아무도 폭발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화산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예측이 불가능한 자연재해인데 일본은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해 있다. 환태평양 조산대에는 전 세계 화산의 80에서 90%가 집중되어 있는데 일본은 세계 활화산의 7%가 위치해 있으며 100여 개 이상의 화산이 산재되어 있을 정도로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다. 그중 후지산은 해발 3,776m로 일본에서 가장 높은 산이며 일본인들에게 상징과도 같은 존재인데 하지만 동시에 대재앙의 근원지가 될 수 있는 공포의 대상이기도 하다. 후지산은 한동안 휴화산으로 분류되었지만 1975년 이후 명백한 활화산으로 재분류되었는데 역사적으로도 수차례의 분화 기록이 남아있어 가까운 미래에 언제 다시 터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후지산은 과거 2000년 동안 43차례 분화했으며 기록이 남아있는 781년 이후로는 17번의 분화가 있었다고 하는데 약 50년 주기로 화산이 폭발해온 것이다. 마지막으로 폭발한 기록은 1707년 12월 16일에 일어난 호에이 대분화로 후지산 남동쪽에서 엄청난 규모의 분화가 일어나면서 일본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는데 호에이 대분화의 특징은 화산재만 나왔을 뿐 용암이 흐르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문제는 그 규모가 엄청나게 컸다는 것인데 지금도 후지산에 남은 구멍이 그때 얼마나 큰 분화가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당시 약 2주 동안 대량의 화산재가 분출되었는데 분화구 인근의 지역은 3m의 화산재가 쌓여 지역 자체가 소멸됐으며 100km 떨어진 도쿄 인근에서도 화산재가 햇빛을 가려 낮에도 조명 없이는 다니지 못할 정도였다고 한다. 당시 도쿄는 2cm 두께로 쌓인 화산재로 인해 농작물을 경작할 수 없어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일이 벌어졌는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오다와라버는 쌀 수확량이 회복되기까지 무려 90년이 걸렸다고 한다. 이 폭발로 2만 명의 사상자가 나는 등 호흡기 질환으로 고통받다 죽는 사람들이 속출했으며 고온의 부석과 화산탄은 전답과 가옥을 불태우며 인근 마을을 초토화시켰다. 문제는 그 이후로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후지산이 한 번도 분화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후지산은 지금 당장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데 후지산이 가까운 미래에 분화하는 것은 화산학자 100명 중 100명이 동의하는 부분이라고 하며 이번에 터진다면 오랫동안 에너지가 축적되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규모가 훨씬 클 것이라고 한다. 실제로 후지산의 폭발 위기는 2000년대 들어서 이미 2차례나 있었는데 첫 번째는 2000년 홋카이도의 우스산과 이즈제도의 화산도인 미야케지마가 폭발했을 때로 당시 후지산 지하에서 화산성 지진이 급증했었다. 6개월 정도 활발한 움직임이 이어지자 전문가들은 언제든 폭발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고 한다. 두 번째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고 4일 뒤인 3월 15일 후지산이 위치한 시즈오카현 후지노미야시에서 진도 6의 강진이 발생했을 때였다. 후지산 최악의 시나리오인 후지산 직하 지진이 일어났던 것으로 당시 많은 전문가들은 후지산이 폭발할 수도 있다는 예측을 내놓았고 결국 올 것이 왔다며 두려워했는데 다행히 분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도카이대 나가오 도시야스 교수는 당시 상황을 분화 미수라고 표현하며 후지산이 폭발하지 않은 것은 단지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로 인해 후지산은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폭발 직전의 상태가 되었는데 현재 후지산의 마그마 천장은 무너져 있는 상태로 마그마의 활동은 활발해졌으며 일본 20곳 이상에서 지진이 잦아지고 대지의 표면 온도가 상승했다. 만약 지진이 또 한 번 크게 일어난다면 마그마방을 자극하여 화산이 폭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본 열도는 유라시아판, 북미판, 필리핀판, 태평양판 이렇게 4개의 판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 4개의 판이 부딪히거나 가라앉으면 지진이나 화산 폭발 등이 발생하는데 후지산은 북미, 필리핀, 유라시아까지 3개의 판이 겹치는 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지진이 잦을 수밖에 없다. 지각을 누르는 압력보다
마그마가 상승하는 압력이 높으면 화산 폭발로 이어지는데, 지진이 일어나면 땅 밑에서 균열을 만들고 갈라진 틈을 타고 마그마가 올라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터져야 하는데 이상하게 안 터지는 대형 재해가 존재한다. 필리핀판과 유라시아판이 만나는 난카이 해구. 여기서 필리핀판이 유라시아판을 압박하는 압력을 이기지 못해 어긋나며 발생하는 대규모의 지진이 바로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이다. 그리고 이 지진은 향후 30년 내에 80%의 확률로 규모 8에서 9의 강진이 일어날 게 확실하다는 일본의 공식적인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때 지진의 영향으로 후지산 폭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 후지산의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지진이 크게 일어난 뒤 화산이 폭발해왔는데, 실제로 마지막 대분화가 발생한 1707년에도 폭발하기 49일 전에 규모 8.6 이상의 대지진이 발생했었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후지산에서 화산 폭발의 징후인 저주파 지진과 고주파 지진이 증가해왔는데, 마그마가 움직이면 작은 저주파 지진이 일어난다. 저주파 지진으로 유동성이 높아지면 더 강력한 진동을 일으키는 고주파 지진이 발생하는데, 여기서 더 심해지면 지상에서도 진동을 느낄 수 있는 지진이 일어나고 마그마가 지표로 솟구치며 분출될 수도 있는 것이다. 저주파 지진과 고주파 지진이 바로 대분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전조 증상으로는 충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과연 후지산이 폭발하면 일본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로 예상된다. 첫째는 헤이안 시대이던 864년에서 866년에 일어난 분화처럼 화산 폭발로 마그마가 흘러내리는 경우이다. 900도씨의 마그마가 산의 남쪽 경사면을 향해 일주일 정도 흘러내리면 마그마는 시즈오카현 후지시의 중심부를 뚫고 바다로 흘러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인명피해는 적겠지만 도시 전체가 파괴되고 도쿄 나고야 간 고속도로가 분단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두 번째는 1707년 호에이 대분화 때처럼 화산재를 대량으로 뿜어내는 경우이다. 화산재는 위로 뿜어져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산 사면을 따라 아래로 흘러내리는 화쇄류도 있는데, 화산이 폭발했을 때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이 화쇄류이다. 폭발 강도에 따라 다르지만 화쇄류가 쏟아지는 속도는 비행기 속도와 맞먹을 정도인데, 용암은 속도가 느려서 사람들이 충분히 피할 수 있지만 화쇄류는 시속 수백 킬로미터의 속도로 쏟아져 내려 피하기가 어렵다. 게다가 500에서 700도씨의 아주 뜨거운 화산성 가스와 분진들로 이루어져 있어 순식간에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데, 맞으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고온의 화산석들 또한 총알처럼 쏟아진다. 직경 70cm에서 1m인 화산석은 2에서 3km 범위에 낙하하고, 그보다 작은 화산석은 풍향에 따라 10km 이상 떨어진 지역까지도 날아가는데, 실제로 과거의 후지산에서 10km 이상 떨어진 후지우시다 마을까지 분석이 날아든 적이 있다. 만일 15일 동안 화산재가 분출됐던 1707년 호에이 대분화 때와 같은 규모로 폭발한다면, 폭발하자마자 공기 진동으로 인해 주변의 유리창이 깨지고 곧바로 인근 마을로 화쇄류가 쇄도하는데, 분출된 화쇄류는 후지산과 가장 인접한 마을인 후지요시다를 불과 2시간 안에 초토화시키고 가나가와까지 이른다. 3시간이 지나면 100km 정도 떨어진 도쿄와 주변 도시들의 화산재가 덮치는데, 후지산 주변엔 1m 이상, 도쿄 등 간도 지방엔 10cm 정도의 화산재가 쌓인다. 30cm 이상의 화산재가 쌓이면 오래된 목조가옥들이 무너지며, 도시에서는 화산재가 몇 cm만 쌓여도 교통이 마비되는데, 자동차와 기차가 모두 멈추게 되고 공항이 마비되어 비행기 운항도 중지된다.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고 도쿄와 수도권의 교통이 마비되면서 물과 식량이 제대로 수급되지 못해 식량난이 생기는데, 비가 내린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화산재는 물에 젖으면 전기가 통하는 성질이 생겨 변전소 등 전기시설에 누전이 발생하게 되는데,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통신시설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화산재로 물이 오염되며 대규모 단수 사태까지 발생한다. 게다가 화산재는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는데, 눈, 코, 목, 핏뿐만 아니라 피부에도 질병을 야기하며 특히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한다. 이렇듯 후지산이 폭발하면 일본 수도권 대부분이 마비되어 일본 경제가 휘청거리는 엄청난 국가적 재앙이 일어나는데, 일본 정부는
후지산이 대규모로 분화하면 2조 5천억 엔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이것은 1차적인 피해만을 가정한 것이고 항공편이나 기타 운송수단 등 2차 인프라에 미치는 영향까지 계산하면 피해액은 200조 엔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는 일본 정부 한 해 예산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후지산이 폭발하면 한국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전문가들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편서풍의 영향으로 화산재는 태평양 쪽으로 날아가서 우리나라의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화산 폭발이 편서풍이 주로 부는 겨울철이 아니고 여름에 일어날 경우 피해는 커질 수 있다는데, 여름철에는 바람이 일본 열도에서 한반도로 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 일본에서 화산이 폭발하였을 때 화산재가 경상남도 합천 지역까지 날아왔던 적이 있다. 결국 후지산의 폭발 시기에 따라 우리나라의 피해 규모도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에 화산재가 날아오지 않더라도 동북아 전역에 화산재가 퍼져 항공운항에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 게다가 화산재로 인해 공기질이 악화되거나 기상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인데, 화산재는 대기뿐만 아니라 바다에도 영향을 줘 수산물에 영향을 주거나 해운 항로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 이에 여파로 물류 전반에 영향을 미쳐 교역시장의 악화를 가져오고 우리나라의 수출입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화산 폭발의 영향은 화산재만 있는 것이 아니다. 1707년 조선 숙종 33년 일본의 마지막 후지산 폭발 당시 한반도에 지진 해일이 발생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한반도의 리터 규모 5 이상의 지진은 2에서 3년에 한 번꼴로 주기가 줄어들어 한반도의 지진 발생 빈도가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처럼 일본의 재해는 우리나라에 지질학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후지산 폭발로 인한 지각의 진동은 우리나라에 있는 화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주도의 한라산, 그리고 한반도에 있는 백두산이 연쇄적으로 폭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일본의 화산은 후지산만이 아니다. 고베대 다스미 교수팀은 인구가 많은 규슈 중부에 28,000년 전 일어난 아이라 난자와 분화와 같은 초거대 분화가 터지면 일본이 망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규슈 전역이 2시간 안에 화재류와 화산재에 뒤덮이게 되고 이로 인해 700만 명이 목숨을 잃는다고 한다. 그리고 하루 안에 50cm가 넘는 높이에 화산재가 쌓이게 되는데, 그 결과 복구와 구조가 힘들어져 4천만 명이 굶어 죽게 된다고 한다. 초거대 분화로 총 1억 2천만 명이 사망한다는 것이다. 교수팀에 따르면 규슈에서 앞으로 100년 안에 규모 7의 초거대 분화가 일어날 확률은 0.9%, 규모 8은 0.3%라고 한다. 이는 적은 숫자처럼 보이지만 지난 1995년에 대규모 피해를 가져온 고베 대지진의 발생 확률이 30년 동안 0.028%였던 점을 고려하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다스미 교수는 초거대 분화는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재해라며 이대로는 일본이 소멸할지도 모른다라고 말했다. 언제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후지산.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지만 불행히도 언제 화산이 폭발할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 실제 폭발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도 분화가 일어난 뒤에야 알 수 있는데, 후지산 폭발은 과연 일어날까?